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세계를 한번 돌아볼까요? 유진 씨 어서 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세계 여행 다돌쇠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스위스. 말만 들어도 로망. 네, 너무너무 스위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물가가 또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망설이는 여행지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멀고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로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들었던 그 스위스 여행지도 정말 좋았거든요.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네, 오늘은요 스위스 여행의 2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스위스에 저희가 봤던 곳들이 약간 중북부에서 내려와서 중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위스 그 자체인 자연의 환경, 인터라켄과 그린델발트를 돌아봤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코스로 네. 스위스 여행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우리 스위스 여행지 2탄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스위스 산악마을 그린델발트를 떠나서 도착한 스위스의 여행지는 바로 베른입니다. 베른은 어떤 동네예요? 네, 이 베른은요 좀 도착하자마자 특유의 오래된 유럽 도시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의 여느 마을이 그렇지만 액티비티한 느낌보다는 차분한 오래된 중세 도시의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베른. 네, 이 베른의 구시가지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취리히도 있고 제네바도 있고 스위스의 유명한 도시들이 참 많지만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베른 딱 한 곳이라고 합니다. 벌써 가볼만 하다라는 생각 드시죠?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이에요. 맞습니다. 이 12세기에 조성된 언덕 위의 도시가 몇 세기에 걸쳐서 독특한 콘셉트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정말 잘 보존된 이 역사적의 건축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베른은 자연 그리고 역사가 같이 조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 독특한 지역이에요. 특별한 무슨 목적이 없어도 거기서 며칠 머무르면 그냥 느껴지겠네요, 문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스의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을 좀 걸으시다 보면 좀 과거로 돌아간 듯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 드실 것 같아요. 건축물들이 드는 또 느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특히 유럽 하면 생각나시는 그 빨간 벽돌 지붕들 아시죠? 네, 그런 모습들의 건물들이 질비해 있고요. 그리고 베른은 좀 도시가 작다 보니까 마음을 먹으시면 반나절 만에도 충분히 돌아보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작아요? 네. 근데 전 사실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곳들은 천천히 지나가다가 들리시기보다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돌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천천히 좀 봐야죠. 이게 그냥 눈에만 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행 계획 세울 때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게 스쳐 지나가지 말자. 왜 그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들이 다들 다르시겠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침에 7시 일어나서 어디를 찍었다가 저기를 찍었다가 거의 이틀 만에 나라 2개를 섭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찍고 그쵸?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재미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여유롭게 둘러보시면 평소에 워낙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여유를 느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른은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베른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섰을 때 가보실 만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먼저 치트글로게라는 곳입니다. 치트글로게요? 네, 발음이 역시 어렵죠? 치트글로게인데요. 치트글로게. 베른의 랜드마크인 시계탑이에요. 시계탑. 네, 이 시계탑은 13세기에 세워졌고요. 원래는 중세시대 때 베른의 서쪽을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문의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딱 베른의 랜드마크,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유럽의 시계탑 상상은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높게 올라가 있고 꼭대기에 진짜 작은 시계가 동그랗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시계탑이 조금 낮고요. 어. 그리고 이 시계탑의 3분의 1 정도 크기가 시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크네요. 그러니까 진짜 시계가 메인인 시계탑인 거죠. 이 검은 색깔 기본 동그란 판에다가 금색 딱 빛나는 골드 초침이 달린 시계인데 오묘하면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더 독특한 건 이 커다란 동그란 시계 아래로 뭐 빨간색, 파란색, 금색 화려한 색채로 만들어진 독특한 모양의 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시계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사람도 그려져 있고 뭔가 인형 같은 것도 달려 있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탑의 시계 자체가 베른 시내의 모든 시계들이 예전부터 이 치트글록의 시계를 기준으로 시각을 맞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시계구나.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계 아래에 뭔가 독특한 시계까지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천체 관측을 위해서 만들어진 천문시계. 아 천문시계. 네. 그래서 해, 달, 별자리 등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독특한 점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네. 뭐 지구는 둥글다 발표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네, 그래서 지구가 원래 지구가 중심이 지금은 아닌데 여기는 지구가 딱 중심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트글록의 시계에서 꼭 보고 오셔야 될 쇼가 있는데요. 네. 딱 매 시각이 되기 4분 전이 되면 시계탑에 설치된 인형들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갑자기 막 닭 인형은 꼬꼬댁 하고 우는 소리를 내고요. 꼬꼬댁 끝나고 나면 광대 인형이 북을 막 치면서 돌기 네.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대가 북을 치는 그 뒤를 곰들이 따라 지나가요. 이렇게 너무나 귀여운 4분 동안의 쇼가 끝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모래시계를 탁 하고 뒤집는데요. 네. 이때 탑 꼭대기에 있는 금색 인형이 망치로 종을 땡 하고 때립니다. 완벽한 쇼구나. 네, 이것만 4분 봐도 동안의 쇼. 그리고 진짜 다 보시면 모여 계시겠어요. 관광객들은 맞아요. 이거 보려고. 다행인 건 매 시간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로 집착하진 않으셔도 네. 지나다니시다가 보실 수 있는 정말 귀여운 이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시계탑을 지나서 크람 거리를 걷다 보면 아인슈타인 하우스가 나와요. 여기 아인슈타인 하우스가 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살았던 집인 건데요. 2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원래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신 거죠. 얘야, 내가 봤을 때 너 유학을 좀 가는 게 낫겠다. 스위스가 좀 공과대학이 유명하니까 이 취리 공과대학을 좀 가라.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취리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원래는 목표가 졸업을 하고 교사가 되는 건데 자리를 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일지망 이지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역 베른의 특허국에서 2년 동안 일을 했고 그때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네. 여기에 살아서 특허국에서 일한 것도 신기한데 네. 이 2년 동안 그 아인슈타인 천재잖아요. 네. 뭔가 하나 딱 완성하는데 누구나 들어는 보셨을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 시기 이 집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엄청난 집이네. 그쵸. 그러니까 왜 특수 상대성 이론 하면 들어보셨지만 뭐였더라 싶으시잖아요.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 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왜 과학공상 영화 보면 우주선을 타고 네. 갑자기 막 우주 어떤 행성에 갔다 오면 나만 젊은 그대로고 막 지구나 아니면 행성에 있는 사람들 다 나이가 들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시간이 빠른 곳에 있으면 나는 늙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 건데 네. 아인슈타인 하우스에서 이런 과학의 탐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들 그리고 아인슈타인 아내와 또 아이가 썼던 가구 그리고 그렸던 그림 이런 것들 보면서 생활하던 모습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아인슈타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너무 워낙 위인들이 많지만 아인슈타인은 우리한테 사람 이상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신기한 아인슈타인? 오죽하면 우유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어요. 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우스를 나와서 조금만 걸으시면 곰 공원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곰이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동물원은 봤지만 곰 공원 그러면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둘러보시면 베른의 뭐 분수대 그리고 시계탑 그리고 거리에 항상 스위스 보면 그 빨간색의 십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네. 그 스위스 국기잖아요. 그 국기와 함께 곰이 그려진 그 휘장이 같이 항상 쫙 길거리 따라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 이유는 베른의 상징이 곰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베른이라는 이름도 곰이란 뜻이라고 해요.
아, 예, 예. 배요. 네네네. 배를. 그 곰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진짜 곰들이 있어요? 곰공원에? 맞습니다. 음. 이 베른을 세운 체링겐 가문이 곰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징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 1400년대부터는 베른 시민들도 직접 곰을 길렀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1850년대에 약 6,000제곱미터의 곰 공원까지 만들면서 여기를 곰 보호구역이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곰 공원에 가면 공원이 되게 넓은데 거기에 이제 강이랑 연결되는 곰 목욕탕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 곰들이 되게 귀여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색 진한 네네. 흑곰인데 목욕하고 이렇게 배 까고 누워가지고 아. 일광욕을 즐기는 아.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부스가 있고. 네. 뭔가 느낌이 좀 색다르면서 아름답네요. 그렇죠. 뭔가 곰의 도시, 중세 도시, 네. 시계들 그리고 또 뭔가 액티비티하진 않지만 네. 다닐 때마다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 이 베른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 쓰다 보면 스위스 나라가 다 예쁘지만 지역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 더 소개해드릴 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는데 여긴 진짜 딱 구경거리가 딱딱 져 있는데. 심지어 다 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만 보여드리니까 네. 베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는 스팟으로 환승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가시는데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네. 곰공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베른을 휘감는 아래강, 그러니까 강이 싹 도시를 휘감고 있는데 강 컬러 자체가 스위스 특유의 옥빛 컬러로 되게 아름답고 깨끗해요. 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여기서 수상 스포츠도 즐기고 수영도 하는데 저는 물론 이런 뭐 아인슈타인 하우스라든지 곰공원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내가 이 스위스에 빠져들고 싶다 하신다면 네. 그 강 옆에 아시죠? 유럽 분들은 그렇게 풀밭에다가 닭우통을 이렇게 벗으시고 앉아서 일광욕 하시고 네. 막 책도 읽으시고 네. 마음에 들면 수영장에 탁 뛰어들잖아요. 그런 걸 한번 여기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 옆에 이 풀밭도 넓게 펼쳐져 있고요. 네. 오프랑 정도면 락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석 수영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장미공원인데요. 이 색색의 장미꽃과 너른 잔디밭이 소녀소녀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또 우리 아라 씨가 좋아할 만한 곳이죠. 장미공원. 네. 가자마자 반하겠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높은 지대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베른의 이 아름다움과 중세시대의 고즈넉함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전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탁 올려다보고 있으면 그 옥빛 강이 막 휘감아 흐르고 주황색, 갈색, 빨간색의 지붕들이 가득 차 있는 이곳 바라보실 수 있고 더군다나 높으니까 여러분 네. 여기 딱 그 돌담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시면 내 뒤로 이 강과 그리고 구시가지가 다 나오는 거죠. 뷰 맛집. 그쵸. 네. 인생샷도 남기시고 그리고 올라가실 때 조금 알아보셨다면 다들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돗자리, 간식 그리고 시원한 음료까지. 요거 챙겨가지고 가면 좋구나. 네, 잠깐 보시는 게 아니라 앉아서 즐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이 장미정원의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이 베른의 노을과 야경을 함께 와인과 함께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저는 한 며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베른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곳이네요.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네, 오늘 우리 스위스로 다돌쇠 떠났고요. 베른, 곰의 도시 베른 돌아봤습니다. 다음엔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베른에서 기차를 타고 쭉 아래로 대각선 아래로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기차 타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네, 스위스는 사실 이 기차 여행이 그 스위스 멋질 것 여행의 같아요.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산악의 풍경들 알프스를 보면서 달리니까. 네. 이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라보입니다. 라보. 네. 스위스를 만약에 들어는 보셨는데 한 번도 여행 준비 안 하셨다면 네. 라보요? 이러실 거고 스위스 여행 고수분들이라면 어떻게 말하냐고요? 라보요? 스위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우, 그래요? 라고 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보 지역, 라보 지구라고도 하는데요. 지명이 아니고 스위스 로잔이라는 동네와 몽트르에 사이에 위치한 약 800제곱킬로미터의 포도밭 지역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포도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라보가? 그러니까 지역인데 어떤 한 지역인 거죠. 우리 뭐 경상남도 이렇게 이르듯이 한 지역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딱 라보역이라는 기차역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군데군데 작은 마을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서 시작점의 마을에서 기차에 내려가지고 하이킹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작은 미니 기차를 타고 돌아보실 수도 있는 곳이에요. 포도가 되게 많은가 보다. 맞습니다. 이 광활한 유럽의 포도밭, 싱그러운 포도밭을 보실 수 있고요. 포도밭만 해도 이미 막 그런 싱그러움과 아름다움 상상되실 텐데 네. 라보 지역의 킥포이드는 레만 호수예요. 레마노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만 호수는요, 스위스 남서부와 프랑스와의 국경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걸어가시면 여길 걸어가시면 딱 왼쪽에는 전체가 포도밭이에요. 초록색 포도밭.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거대한 레만 호수가 야.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네. 그리고 호수 하니까 되게 예쁘겠다, 적당히 넓겠다 하시겠지만 네.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고요. 레만호가 580km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만한 거죠. 바다만한 네. 겁니다. 호수라고 보기엔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호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보 지역을 소개드리고 있지만 네. 나중에 소개드릴 제네바에 가도 레만호가 있는 거고 어딜 가도 레만호가 걸치고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라보 이제 겨우 레마노스 하나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됐어요. 우리 4부에 가서 그럼 라보 얘기 더 많이 나누도록 해요. 좋아요.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오늘 우리는 스위스를 여행하고 있고요. 베른에 이어서 라보를 돌고 있는데 라보의 레마노스 얘기까지 했어요. 네, 이 라보 하면 정말 포도밭이 많이 넓게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일 포도밭으로는 스위스 최대 규모인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포도밭이 그 정도면 와인을 또 생산해야죠.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께 익숙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라보 지역은 안 가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남해 다랭이 마을은 가보셨잖아요. 네네. 이 다랭이 마을 같은 느낌이면서 아. 거기에 더 광활한 유럽의 느낌이 묻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포도밭 사이사이에도 길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을 코르니쉬라고 하거든요. 네. 포도밭 사이로 들어가서 코르니쉬 하이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 사이를 걸으면서 레만 호수 뒤쪽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설산의 풍경을 누리실 수도 있는 곳이 설산도 보여요. 이곳인데 그 커다란 레만 호수 뒤쪽으로는 진짜 대단한 산새들이 딱 병풍을 치고 있거든요. 스위스는 얘기할 때 풍경을 빼놓을 수가 없구나. 당연하죠. 그리고 걸을 때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아라 씨랑도 얘기를 했지만 스위스에 그래도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래방이라든지 막 그런 펍이라든지 이런 곳은 많진 않아도 네.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루함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특히나 이 스위스에서는 기차 여행도 좋지만 하이킹을 하셨을 때 온전하게 그 자연을 다 느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자연이 멋지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위스 하면 융프라우 같은 소개드렸던 산악 하이킹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평지를 걸으면서 이 만년설이 쌓인 등에 맞댄 호수와 포도밭을 바라보시는 좀 라보 같은 평화로운 좀 덜 힘든 하이킹도 있다는 거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겠네요. 그렇죠. 저도 좀 오르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음에 평지를 들더라고요. 걸으면서. 네. 그리고 이 마을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른데 라보 지역 포도밭이 길게 낀 사이사이 작은 마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마을 좀 뭔가 마음에 드는데 하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서 둘러보는 것도 참 좋은데요. 들어가시면 돌로 된 바닷길 그리고 돌로 만든 집들 아기자기한 전통 가옥들이 소도시의 매력을 듬뿍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곳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여러분 라보 지구가 포도밭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와인 얘기가 빠질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요? 프랑스 와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탈리아 와인도 들어보셨죠? 칠레. 칠레 들어보셨죠? 근데 스위스 와인 들어보셨나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워낙 또 와인은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스위스 와인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그럼 스위스의 와인은 안 유명한 거 아니야? 생산을 거의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와인은 생산량의 딱 1%, 네. 2%만 수출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스위스 자국민이 마셔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포도밭이 많다는데 네. 그게 다 자체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평균만 내봐도 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라 씨가 1년에 와인을 평균적으로 네. 한 54병 정도 드신다 보시면 되죠. 우리 라면 먹듯이 드시나 네, 보다. 맞아요. 그래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출을 별로 안 하는구나. 수출을 거의 못 하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스위스 와인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게, 유럽 여행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위스에 가면 맥카이버 칼을 못 챙겨도 와인은 한 병 챙겨와야 된다. 꼭 먹어봐야 되겠네. 네, 그 정도로 희소 가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라보지구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만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포도밭 걷다가 라보 지역 마을 아무데나 제가 들어가시라고 했죠. 네. 들어가시면 둘러보시다가 이 와이너리 뭔가 좀 마음에 오는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 한 병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 와이너리 좀 괜찮은 곳을 가시면 지하로 들어가서 정말 그 옥구통의 와인이 숙성되는 모습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지역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라보 지역의 옥구통을 보니까 나무 옥구통은 또 똑같은데 뭔가 옥구통마다 다 중세 시대의 그런 미술품 같은 그림들을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나 보다. 네, 주인장들이 직접 그리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도 드시고 또 이 옥구통 와인들 네. 다 한 잔씩 다 시음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 만약 하이킹 초반에 간다? 네. 그러면 하이킹을 그날 못 하시는 거기 아, 때문에 초반은 안 되겠다. 마지막쯤에 방문하시는 거 네.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스위스 와인 여러분들 드실 때 그 화이트 와인도 있고 레드 와인도 있겠지만 화이트 와인이 샤슬라라는 포도 품종을 사용을 하는데 네. 스위스 자연처럼 굉장히 깔끔한 맛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물론 취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방문하신다면 일단 무조건 화이트 와인 먼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러네요. 특히 이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그 와이너리에서 막 포도밭 사이에서 레마누스 보시면서 한 잔. 치즈 안주 다 팔거든요. 그냥 그거 딱 시켜가지고 네. 한번 느껴보시는 거 그런 걸 강추드려요. 해봐야죠. 예, 그쵸. 걷는 것도 좋지만 네. 이건 또 요거대로 느껴야 되니까. 자, 스위스 와인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라보였고요.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가요? 네, 다음으로 떠나볼 스위스 여행지는 바로바로 로이커 바트입니다. 로이커바트. 아, 이곳은 진짜 모르겠다. 네, 이름도 어렵죠. 네. 로이크라는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구비구비 산길을 타고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어깨 높은 곳에 가네요. 맞아요. 그렇게 도착하실 수 있는 곳이 로이커 바트인데요. 약간 올라가실 때 느낌들, 풍광들이 다 다른데 많은 분들 얘기하시고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 게 페루의 마추픽추가 좀 떠오르는 풍광이다. 그 정도. 그런 느낌처럼 좀 화려한 산세,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풍경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중턱의 작은 마을 로이커바트에 도착을 하시면요. 해발 1400m 고도에 위치하시게 되는데 네. 알프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온천 마을이에요. 온천으로 네. 유명하군요. 그리고 이 지명 자체가 호수를 뜻하는 로이크와 목욕을 뜻하는 바트가 합쳐져서 로이크 바트. 호수 목욕, 온천 목욕 생각하시면 됩니다. 65개 온천에서 온천수 390만 리터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요. 온천 진짜 많네요. 온천에 진짜 딱 그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후로 효능이 좀 좋기로 소문난 온천수 그리고 이 신들이 논인을 뜻한 경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다녀가신 유명한 분들 많으신데 대표적으로 괴테가 사랑한 곳이기도 하고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 그리고 레닌 이런 네.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유명한 그 다돌세의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 씨가 네. 갔다 왔네요. 가서 너무 네. 소름 돋을 만큼 좋았던 네, 곳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우리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 분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빈틈없이 기가 막힌 여행 코스들을 다 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돌발 상황에 대비까지 다 하시는 그런 것들. 네. 저도 솔직히 많이 찾아보고 가거든요. 네. 근데 이 로이커바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스위스에 워낙 날씨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비가 오면 솔직히 산악 지형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트레킹이 안 돼요. 그럴 때 기차 타고 오셔서 온천을 즐기고 대안법으로 여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다 있어 일정이. 아이디어가 정말 저는 그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냥 거기서 비 와서 오늘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냥 쉬자였는데 그런 블로그 글을 봤으면 중간에 활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네요.
근데 저는 이 마을에서 숙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뭐 다른 근처 지역 그린델바트 이런 데서도 올 수 있고 한데 온천만 하고 가기엔 좀 너무 멋진 마을이라서 숙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스위스 알프스 산맥인 갯미라는 돌산이 마을 전체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아, 여긴 돌산이구나. 네, 푸른 산 말고요. 진짜 날카롭고 깎아지를 듯한 그런 험한 산세를 지닌 돌산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짜 그렇지만 또 마을은 아기자기해요. 오르막길 올라가고요. 막 노란 벽에 작은 집들, 삼각 지붕들 그리고 아시죠? 스위스 하면 무조건 지붕에 창문마다 꽃들 예쁜 화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진짜 가면 저 약간 비염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뻥 뚫렸어. 그 비염 코에 뿌리는 약 뿌릴 필요가 없어요. 뻥 하고 뚫리거든요. 안 좋을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로이커바트에 가시면 온천도 스타일이 다른 게 있어요. 네. 아이들이랑 가실 수 있는 막 진짜 미끄럼틀이랑 놀이기구, 오. 워터파크처럼 네. 있는 온천도 있고 아이들이 출입이 금지가 되고 좀 성인들만 올 수 있는 정말 네. 조용한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취향 따라 맞춰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여행 스위스 여행하시면 많이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행복한데 발도 아프고 힘들긴 다리도 힘들고. 아프고 뭔가 갑자기 한국에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이 온천에 가셔서 탁 워밍업을 하시고 뜨끈한 몸에 물을 담그신다면 피로가 다시 리프레시. 다시 또 여행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겠다. 제가 처음에 방문했었을 때 전 좀 조용한 그 온천을 갔었었는데 네. 처음에 입장을 하면 실내 수영장처럼 생긴 온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워밍업을 뜨거운 물에 착 하시다가 추우니까 한숨을 툭 들이쉬고 문을 열고 밖으로 탁 나가시면 코끝에 탁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면서 이 상쾌한 알프스를 느끼시는 동시에 너무 추워가지고 닭살 돋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뛰어 드셔야 됩니다. 온천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온천물에 딱 들어가시면 노곤하게 몸이 풀어지더라고요. 요거지. 그리고 이제 아시죠? 온천이 동그랗게 크게 생겼는데 그 돌산을 마주보고 등을 딱 기댄 다음에 항상 이 양팔을 이게 옆으로 펼치셔야 돼요. 다 이렇게 회장님처럼 양팔 걸치시고 그 갯미 돌산을 바라보시면 내가 바로 신선이구나. 라는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알프스의 정기를 받으면서 편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이곳 로이커바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잠시 쉬고 그러면 노래 듣고요. 다음 여행지 소개합니다. 네, 우리 스위스 어디였죠? 어려웠는데 이름. 로이커바트. 온천에서 몸을 좀 풀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떠나야죠. 어디입니까? 오늘 마지막 여행지. 자,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볼 스위스 여행지는 스위스의 가장 서쪽 아래에 있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참 많이 듣긴 들었는데 여행지로 듣기보단 뭐라고 해야 되지? 공항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 조약이란 말도 들어보셨을걸요? 국제기구가 좀 있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어머! 공부 잘하셨군요. 이거 하나로? 저는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그래요? 역시. 제네바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을까. 교과서에 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던 곳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스위스에서 출국을 하신다면 제네바 공항이 있기 때문에 뭐 프랑스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시거나 다른 나라로 가시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도시 리옹이나 남부로 여행하기도 좋아요. 왜냐하면 프랑스와 맞대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네바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의 유럽 본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인 WTO도 여기 있고요. 국제적십자위원회 같은 22개가 넘는 국제기구가 있는 곳이라서 국제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이 도시 자체가 프랑스와 붙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는 중간지대 성향이 짙은데요. 들리는 언어도 거의 여기 가시면 프랑스어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기한 건 공항도 기차역도 프랑스와 같이 공유를 공유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바는요. 얼핏 보면 캐나다의 퀘벡과도 닮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입니다. 깊은 호수를 끼고 있는 제네바는요. 롱강을 중심으로 구시가지 그리고 신시가 이렇게 나뉘는데 구시가지로 가시면 서점, 골동품점, 화랑, 분수 같은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중세시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반면에 신시가 가시면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유엔 얼마나 딱 깔끔한 느낌이겠어요. 도시 같은 국제적인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에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네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크지 않은데 어느 방향으로 걷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제네바에 도착하시면 가장 딱
제네바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호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커다란 호수에 요트가 착 정박이 돼 있고요. 호수 중간에 분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수가 아니라 하늘까지 그 하얀 물줄기가 제트 무슨 샷처럼 쫙 하고 올라가는데 140m 가량 치솟는 물줄기거든요. 야, 그렇게 높이? 네, 자유의 여신상보다도 50m가 높은 높이고요. 야. 그래서 계속 그게 막 치솟고 있으니까 아, 네. 여기가 제네바구나 가슴을 뻥 하고 뚫어주는 게 이 제또 분수입니다. 되게 상징적이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사실 이 제또 분수가 대단하다 싶으실 텐데 그 미적으로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배관 같은 거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옛날에는 살짝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런 배관이나 압력을 정말요? 조절하려고 만들어서 작게 올라왔었는데 응. 나중에는 진짜 그런 랜드마크처럼 상징처럼 점점점 올라갔고 140m잖아요. 네. 그 원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분수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네. 2002년 월드컵 때 그 뭐 요거 월드컵 한다고 뭐 220m인가? 그 분수를 또 우리나라에서 한번 쐈대요. 그러면서 1위를 또 뺏겼다라고 대한민국 화이팅 뺏겼다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또 분수를 배경으로 세계 규모의 요트 대회도 성대하게 열리고 그리고 호수를 유람하는 다양한 테마 열차들이 제네바를 격려하기도 하는 만큼 뭔가 스위스 사람들의 로망의 도시, 좀 노후를 보내는 도시기도 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구시가지에 가면 멋진 가게들이 많은데 멋진 가게들 사이에서도 이런 곳들 꼭 가보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뭔가 해리포터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서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서점들이 서점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로 치면 브런치 카페 같은 역할도 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제네바 대학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네. 공부도 하고 여기서 책도 보는 이런 곳들에서 한번 제네바를 느껴보시기 좋습니다. 아, 나도 거기서 좀 느끼고 싶네요.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네바 얘기는 진짜 조금밖에 못했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제네바로 마지막 여행을 했는데요. 이 스위스 여행 사실 알아보시면 더 갈 곳들이 많을 네. 것입니다. 한 번 가면 대자연만 보시게 되지만 그 이후로 가시게 되면 이런 와인도 제네바 같은 시계 마을까지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위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너무 가고 싶네요. 자, 유진 씨 오늘도 다돌쇠 즐거웠고요.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 네, 저도 이제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체인 난처 김아라였고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전 내일 올게요. 표정 없는 저